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기질을 빨리 알아서 아이의 기질에 맞게끔 정말 1대1로 육아를 하자고 하는 거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좌절하지 않는 것은 어렸을 때 형성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덜 좌절의 경험을 줄 수 있다. 이것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슬기로운 초등생활에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다라고 생각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도움될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양창순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인경 네. 선생님. 우리 한 3년 만에 뵙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네.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미 뭐 박사님 많이 아시고 또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초대를 드렸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창순이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근데 아마 제 이름보다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그 책을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 책 제가 썼습니다. 이번에 새로 쓰신 책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네,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 신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정신과 의사의 명리육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소아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무슨 육아? 거기에다가 명리?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쭉 상담을 해보니까 저를 처음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정말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뭐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 근데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은 거의 다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상처, 스트레스가 이제 원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부모-자녀 관계예요. 중년, 노년이 돼도 네. 40대, 50대, 60대가 돼도 본인들의 이제 부모님들한테서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이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할 수 있겠니? 그런 얘기로 이제 자기 자존감 네. 잃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제가 보면 사실은 부모-자녀 관계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니까 이럴 것이다는 어떤 선입견을 갖지 진짜 내 아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내 틀 안에서 이 아이를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계를 살면 기계 설명서가 따라오죠. 내 아이는 내가 낳지만 설명서가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내 아이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치, 내 아이니까 이럴 것이라는 어떤 선입견,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내 아이가 굉장히 고집스럽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정신과하고 명리학을 같이 분석을 하면은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거고 부모님은 내 아이가 굉장히 게으르다 해서 찾아오시는데 보면 아이가 굉장히 신중한 거고 그리고 아이가 표현력이 없다고 찾아오시는데 쭉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얘가 어렸을 때 표현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야단을 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표현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일 안다고 하지만 제일 모르는 관계가 이제 부모-자녀 관계구나.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게 할 것이냐 그걸 제가 이번에 이제 정신과하고 명리학을 접목을 해서 쓴 겁니다.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명리학을 공부하셨다는 것도 신기했고 네. 또 이걸 가지고 아이를 알아가는 것에 또 육아에 도움이 네,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가신 책의 내용도 일면 거부감이 들면서도 또 일면 궁금하고 네, 네. 그래서 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네, 하면서 네. 이 책을 좀 살펴봤어요. 네. 궁금한 건 교수님은 어쩌다가 처음에 명리학에 네. 관심을 갖기 시작을 예, 하셨는지 예.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제 2020년에 명리심리학이라는 책을 네. 썼는데 무슨 정신과 의사가 명리학이냐 그때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셨을 것 평생 같아요. 먹을 욕 다 먹었는데 제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정신과 이제 국제학회가 열렸는데 어느 이제 외국의 정신과 의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기로는 한국인들을 포함한 동양인들은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를 찾아가지 않고 점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 그걸 연구해봐야 되지 않냐. 근데 굉장히 옳은 얘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선배 중에 산부인과 그 전문의가 있는데 사실 산부인과 의사라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현장에 첫 번째 보는 의사잖아요. 근데 네.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아이를 받으면서 어떤 아이는 정말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결정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명리학을 공부했더니 거기에 이제 그 해답이 있으니까 저보고도 이제 공부를 해보라고. 저도 거기까지도 용기를 못 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용기를 내게 된 거가 30대 중반의 여성이 저를 찾아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그 약을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네. 근데 쭉 상담을 해보니까 왜 불안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분이 어느 역술가를 찾아갔는데 그 역술가가 이분한테 2년 안에 죽는다 그런 거예요. 사주를 보고. 근데 우리의 감정 중에서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네. 그럴 때 아무리 좋은 항불안 제제 줘봤자 안 됐죠.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하면은 저보다 역술가를 더 믿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지를 제가 알아야지만 또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더니 명리학이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결정론이나 뭐 금년에 뭐 저기 횡액이 있다 이런 거가 아니라 동양의 성격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명리학의 근원은 어디일까? 그것을 이제 공부했더니 그게 주역인 거고 제가 임상에서 쓰려면 제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 혼자 제가 독학해서 그렇죠. 됐다면은 그건 안 되는 네. 거니까 제 지인들을 봐주는 건 모르지만 내담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뒤늦게 성균관대학원에 들어가서 주역과 정신의학을 접목을 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통과가 돼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이제 임상에서 쓰죠. 그래서 두 번째 학위를 받은 게 이제 2010년이거든요. 그때부터 한 15년간 네. 임상에서 이제 쭉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내담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신과적으로 본인이라는 건 이제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로 돼 있잖아요. 네. 좌뇌적인 분석인 거고 좌뇌는 디테일하잖아요. 아주 세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명리학은 우리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루는 기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명리학을 보러 가면은 당신은 뭐 여름날의 바다다, 봄날의 나무다 네, 네. 이러면은 굉장히 시각적이잖아요. 네. 그건 우뇌인 거거든요. 뇌로 얘기하면 좌뇌, 우뇌를 다 통합을 해서 입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예, 그게 정말 와닿았고 네네. 내가 정말 아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네, 네, 네. 읽었던 기억이 나요. 명리 육아에서 아이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명리학과 육아는 어떤 관계를 가졌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를 키우는 거가 내가 아이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아이의 입장으로 보면 태어난다는 거 이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혼란 그 자체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알아서 다 하고 내가 화장실 갈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온도, 습도 다 맞춰주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든데 태아일 때는 그런 좌절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근데 태어나면 그때서부터 자기가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을 못 쉬고 울어야지만 엄마가 뭐 주고 이 온도 습도 아무리 맞춰줘봤자 이게 자궁만큼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갖고 태어나는 기질에 따라서 순하게 적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네.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울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가, 조금 급한가, 느긋한가 이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질을 알면은 네. 조금 더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아이들은요 자기가 밥 먹을 수 있고 자기가 걸을 수 있는 순간부터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운 2살, 미운 3살, 미운 5살, 미운 7살은 어른의 관점인 거고 아이들은 이제부터 내 세상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얼마만큼 수용해주고 얼마만큼 통제할 것이냐 이거가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기질에 따라서. 네. 이제 제가 이 책에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조금 느긋하면 아이가 막 정신없어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봐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못하면은 못 봐주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명리육아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아정신과에서는 태어나는 아이들의 이제 기질이라든지 발달
발달 과정, 그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을 아는 검사들이 다 있지만 최소한 이 아이의 인지 기능, IQ를 우리가 근거 있게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살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요한 적성 검사는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중학생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전에 부모님들이 다 결정하시잖아요.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 아빠는 아주 경직돼 있고 그 원리 원칙자고 가두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네.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오히려 자유분방한데 아이는 막 통제적이면 쟤 왜 저래? 그러니까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기질을 빨리 알아서 아이의 기질에 맞게끔 정말 1대1로 육아를 하자고 하는 거가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좌절하지 않는 것은 어렸을 때 형성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잘해 이런 경험이 중요하고 네. 아이들은 부모의 입장 몰라요. 얼마만큼 그 아이의 이제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키워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콩쿨 나가면 어차피 1등은 한 명이잖아요. 99명은 1등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네.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열등감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 절대 어렸을 때 그거 보내시지 마시라. 남들은 다 뛰는데 우리 애만 걷게 하라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도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된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명리학으로 설명을 드려요. 이 아이가 명리학적으로 자기 사주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급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이 있어요. 명리학적으로는 관성이라 그러는데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나를 돌아보는 아이예요. 정신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내가 나를 보는 이제 초자, 양심, 그거가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더 일찍 성숙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라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굉장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숨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향을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한테는 조금 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경험. 부모님하고 할 때는 좀 잘못해도 부모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혼자 했으니까 예. 1등이죠. 그렇죠. 아는 만큼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덜 좌절의 경험을 줄 수 있다. 이것인 것입니다. 부모 유형에 대해서는 네.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보면 부모 유형이 다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한데 좀 해주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가 있고 내가 나와의 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남이 하는 얘기 하나하나에 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못하는 거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몰아세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를 보는데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유형이 꼭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배우자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보다 더 아이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거가 아이와의 관계는 만만하잖아요. 제일 쉬워요. 예, 사실 내 멋대로 하거든요. 제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죠. 제일 많이 보는 게 장점은 굉장히 그 도덕적인데 조금 지나치면 원리 원칙주의자들. 자녀 입장을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고 엄격하고 흑백 논리인 분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통제와 절제를 이제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제 너무 자유방임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격적으로 좀 느긋한 것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맘대로 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씻어. 했다가 이제 내가 귀찮으면 그냥 자.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인 분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를 막 몰아세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이제 명리학적 특성을 보면은 대단히 경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못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친척 와서 사촌 조카들을 봐도 거기에서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경쟁심, 질투심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한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네. 충동적이고 부모가 미성숙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굉장히 뭔가 결정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유부단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아이들한테 본인의 이제 특성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어떤 아이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가 엄마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셨을 때 일어났을 때 기분에 따라서 자기한테 다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낮잠을 자면서 좋은 꿈을 꾸면은 왔니? 이렇게 되는데 꿈이 안 좋은 꿈을 꾸면은 그거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뭐냐면 자기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섭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뭐냐면 상대의 눈치를 알아채리는 데는 최고인 거예요. 네. 하지만 늘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되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기가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만큼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부모님이 스스로가 이제 좀 우울증에 걸리셔서 모든 것을 다 회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기력한 상태인 무기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애들을 내버려 두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거는 부모님이 본인이 성숙하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실 수도 있는 같이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님이면 좋죠. 네. 네. 부모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가장 생각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질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얘도 나쁘지 않고 나도 나쁜 네, 사람은 네. 아닌데 그렇죠. 우리 둘은 너무 다르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부모로서는 자괴감이 계속 들어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다른 기질의 부모가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 편안해질까요? 첫째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부모가 되기는 너무 어렵다. 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만 하면 되는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배우자와도 잘해야 되고 또 내 가족과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알아야 되지만은 내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전제를 해야 되냐면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럼 나하고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사람은 나하고 운명이 같냐? 그래서 제가 소위 한국에서 제일 수학 잘하신다는 분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 2,592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내 아이지만 쟤는 다른 아이다. 그것을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나만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우주가 있는 거고 그렇게 저 친구의 우주에는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임 선생님이 쓰신 책 제목이 나는 다정한 관찰자 그거인 거예요. 선생님이 답을 주셨는데요. 관찰을 하면 보이고 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알려고 하기 전에 내 아이는 이렇다는 답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자 그거인 거죠. 초등 구독자님들이 가장 네네. 많으시고요. 중고등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진료실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내가 초등학생 키우는 부모를 만난다면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사실은 초등학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네, 힘들죠. 왜냐하면 미운 5살, 미운 7살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춘기가 빨리 오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에 이 아이는 이미 사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명리학의 양과 인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물리에만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것이 좋으면서도 또 힘들죠. 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이제서부터 자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침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부모님은 얘가 사회인으로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부딪힐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미운 7살이 아니라 이거는 이 아이의 자율성, 주도성 그리고 인간은 누구든지 청개구리 심보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유의지인 거예요. 하라고 하면 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인정을 해주되 초등학생이면 이제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있거든요. 어떤 부모님이 초등학생이니까 내가 말을 어렵게 하면 얘가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안 돼. 그만해. 딱딱 이렇게만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이유를 본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하는 얘기 중에서 모르면 엄마 습관이라는 게 뭐야? 태도라는 것이 뭐지? 오히려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언어 능력도 키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일 때는 안 되는 이유를 부드럽게 그 다음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초등학생 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공부하는 습관, 근면성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적절하게 자기 보호하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요. 어른이 돼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열등감이잖아요. 열등감을 덜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불필요한 좌절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때 많이 싸우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는 맨날 못나서 그렇게 당하고 오냐, 질질 짜고 오냐, 왜 뺏기고 오냐. 그러면 아이들이 더 수치심, 열등감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들어주면서 힘들겠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일관성 있는 설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초등학교 되면은 속으로 부모님들 다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착한 아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항을 하냐. 애들도 다 눈치가 있어서 아, 지금 반항했다가 내가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 그럴 때까지는 순종해요. 그러다가 부모님을 이길 수 있겠다 하면은 그때 이제 눌렀던 거 이상이 압력으로 나오는데 그때 아이들이 다 쌓아놓는 시기가 초등학생이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아이가 쌓아놓지 않도록 그때마다 풀어주기.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사실 서핑이에요. 파도를 이기려고 하면 파도에 휩쓸려 가죠. 파도를 그냥 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의 리듬에 맞춰라. 사춘기에 올라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아마 가정마다 작은 파도, 큰 파도, 파도, 막 네. 이제 쉴 새 없이 많은 파도들이 오고 있을 텐데 잘 올라타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우리 박사님의 명리육아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